엄마를 위해 연주해도 될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잔인하고 무심하며 값비싼 향수와 오래된 위스키 향이 섞인 듯한 부유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하녀의 딸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엄마를 위해 연주해도 될까요? 그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파티에서 빗물에 씻긴 듯 낡고 파란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조용한 축하였습니다. 대신 그 밤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웃음소리와 샹들리에의 눈부신 반짝임 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개의 작은 손가락, 음악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용기. 그들은 그녀를 단지 하녀의 딸이라고, 배경 속의 흐릿한 얼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음 진실을 듣게 될 참이었습니다. 딸의 소박한 생일 선물로 시작된 것이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녀의 딸이 어떻게 거인들을 귀 기울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의 자만심이라는 권력으로 지어진 방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멀리 닿는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그녀는 포효하는 웃음소리에 세계 속 속삭임이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될 비밀이었습니다. 두꺼운 벨벳 커튼 뒤 그림자가 가장 짙은 곳에 숨은 채 그녀는 반짝이는 왕국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과연 작게 느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최연석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의 성이었습니다. 70층에 자리 잡고 아래 도시의 불빛을 거대한 아가리처럼 삼키는 창문들을 가진 강남의 호화로운 스카이디럭스 아파트였습니다. 안공기는 프랑스 향수, 구운 양고기, 그리고 돈의 차갑고 톡 쏘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잔들이 부딪히며 자만심에 찬 대화의 웅걸거림에 어울리는 섬세하고도 날카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어둡고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떡갈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었고 그들의 아내들은 샹들리에 불빛을 수천 개의 작은 무지개로 부수는 보석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불을 설계한 자들이었고 단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느리고 확신에 찬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완벽하게 닦인 세계 속으로 10살의 지은이는 얼룩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비스복도 근처의 작은 골방에 숨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무거운 진홍색 커튼에 거의 삼켜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숨어 있으라고. 지은이는 조용히 있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세탁으로 빛이 바랜 단순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몇 가닥의 잔머리가 크고 호기심 많은 푸른 눈이 전부인 듯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관자놀이에 맺힌 희미한 땀방울과 그녀 자신의 어머니 어깨에 내려앉은 지친 축 처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수지는 또 다른 종류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투명함으로 호화로운 파티를 누비며 떡과 전이 담긴 쟁반을 완벽하게 수평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빈잔을 채우고 버려진 접시를 치웠으며 그녀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공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가정부였고 청소부였으며 하인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용역 회사 직원의 일원이었고 도시 엘리트들의 완벽한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그녀는 전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따뜻한 손이었고, 그녀를 재우며 노래를 불러주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여성에게 작은 전이 담긴 접시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손짓으로 거부했습니다. 수진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은이는 그녀가 돌아설 때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가 지은이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가져서 단 한 방울의 친절도 베풀 여유가 없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주인은 최현석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자로 재단한 듯한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키가 크고 위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의 은발머리는 흠잡을 데 없이 손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잘생겼지만 엄격했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긴 뒤 묵살했습니다. 그는 이 성의 왕이었고 쇠 같은 의지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설 제국 최건설을 밑바닥부터 쌓아 올렸고 그의 막대한 부가 그의 우월한 인격의 반영이라 믿으며 그 힘을 홀처럼 휘둘렀습니다. 지은이는 최현석 대표가 부엌 입구 근처에서 어머니를 궁지로 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운 울림이었지만 순간의 정적 속에서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수진 씨, 쟁반이 거의 비었잖아. 다시 채우라는 초대장이라도 기다리는 건가? 내 손님들은 빈 은쟁반이나 쳐다보려고 수백만 원을 내는 게 아니야. 네, 초의 대표님, 바로 가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할 땐 나를 봐.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유니폼 소매에 실밥이 풀렸잖아. 그게 얼마나 프로답지 못하게 보이는지 알기나 해? 난 완벽함을 기대해. 알겠어? 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의 손이 작은 돌멩이처럼 꽉 쥔 주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뛰쳐나가 어머니 앞에 서서 그 얼음 같은 남자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이 절실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노의 말들을 이빨 뒤에 가둔 채 침묵을 지켰고 어머니가 이전보다 조금 더 어깨를 움츠린 채 부엌으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무력한 좌절의 순간 지은이의 눈은 방 안의 진정한 중심, 피아노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였고 밤하늘을 그 반사 속에 담은 듯한 칠흑 같은 흑단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야수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창문의 곡선 부분에 있는 연단 위에 놓여 있었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좁은 반지하 방에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낡고 두들겨 맞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건반의 절반은 누렇게 변했고 하나는 항상 눌어붙었지만 지은이는 그것을 맹렬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친구였고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할머니는 이야기로만 아는 전쟁 영웅이었던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피아노를 배우셨습니다. 지은이는 홀린 듯이 스타인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송긋 아래 매끄럽고 시원한 상하의 감촉을, 그 풍부하고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거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피아노의 작은 소리가 아니라 풍부하고 강력하며 순수한 목소리를, 이 방 전체를 채우고 모든 무의미한 잡담과 거만한 웃음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목소리를.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파티는 부하자아의 느린 춤사위처럼 이어졌습니다. 지은이의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10시에 다른 직원인 김 부인과 함께 집에 가도록 주선해 놓았지만
그때 그녀는 최현석이 다시 어머니를 멈춰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 늦게까지 남아줘야겠어. 그는 말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서재에 있는 이탈리아산 러그에 와인을 쏟았어. 당장 처리해야 해. 그리고 나서 부엌 최종 대청소도 하고. 수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이만이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리고 오늘 밤은 그게 뭐라고? 그가 참을성이 바닥난 듯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야근 수당은 지급할 테니까. 그는 몸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촛불 하나가 꽂힌 작고 삐뚤어진 생일 케이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조촐한 축하 행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날이어야 할 날에 그녀를 보지도 않는 사람들의 뒷수습을 하느라 몇 시간 동안 여기에 갇혀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부당함이 지은이의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망쳐버린 저녁을 만회하기 위해 그녀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다시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고 두렵고 불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작은 저항의 씨앗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음악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 중 유일하게 강하고 진실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곡, 어머니를 위한 노래. 어머니가 주목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줄 노래.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쟁 한가운데서 피아노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지친 군인들에게 힘을 주었다고.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녀도 용감해야 했습니다. 깊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녀는 무거운 커튼을 밀치고 그림자 밖으로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이 눈부셨습니다. 몇몇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빛바랜 파란 드레스를 입은 어울리지 않는 작은 아이를 발견하자 대화가 주춤거렸습니다. 지은이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대리석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님들의 미로를 헤쳐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1km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그들의 조용하고 의아해하는 판단을 등 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한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용역 회사 애들 중 하나인가 봐.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지은이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근처에 서 있는 케이터링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친절해 보였고 얼굴은 개방적이고 다정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2번이나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표에 강민호라고 적힌 젊은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자꾸 놀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길 잃었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아노를 향했다가
양동이와 청소 도구들을 들고 막 부엌에서 나오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지친 체념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은이가 한 줄기 용기를 찾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푸른 눈은 넓고 간절하게 빛났습니다. 제발요, 엄마를 위해 연주해도 될까요? 오늘 엄마 생신이세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작은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엄격한 규칙과 암묵적인 위계질서의 환경에서 그 요청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생뚱맞아서 순간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진지하고 애원하는 얼굴에서 장엄한 스타인웨이로 그리고 다시 지은이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빛바랜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도시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남자 중 한 명이 주최하는 파티 한가운데서 값비싼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당황하게 만든 절박하고 빛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값비싼 러그의 와인 얼룩을 처리하기 위해 저편 벽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양동이, 청소용 걸레, 그리고 수진의 지친 등 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엄마 생신이세요?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피아노에 가장 가까이 있던 손님, 몇몇이 그 말을 엿들었습니다. 팽팽하고 나이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한 여자가 작은 개가 짖는 듯한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었어요, 여보? 그녀가 옆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녀 딸이 연주를 하고 싶다네요. 뚱뚱하고 붉은 얼굴의 남자가 와인잔 너머로 낄낄거렸습니다. 꼬마 신동이라도 납셨군, 분명. 아마 우리한테 젓가락 행진곡이라도 쳐주려나 보지. 그 조롱은 차가운 물벼락이었고 민호의 등골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는 교과서 값을 벌기 위해 케이터링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일 뿐이었지만 잔인함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작은 용기의 불꽃은 그들의 경멸에 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민호가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아주 곤란해질 수도 있어. 너희 어머니도 곤란해지실 거야. 제발요. 지은이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딱 한 곡만 칠게요. 약속해요.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최현석이 파티의 매끄러운 수면에 인 작은 파문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즉각적으로 오싹했습니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빛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지? 그가 낮고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이 민호를 훑어보며 그를 하찮은 존재로 일축한 뒤 지은이에게 멈췄습니다. 그의 입술이 깊은 불쾌감으로 얇은 선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직원 가족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민호의 심장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대표님, 얘는 그냥 자네한테 말한 거 아니야. 최현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10살짜리 소녀에게 모든 위협적인 주의를 돌렸습니다. 넌 누구지? 지은이는 그의 얼음 같은 시선 아래 움츠러들었고 용기가 꺾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광택, 나는 검은 구두 끝만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일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강력하고 무자비한 고용주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이 커졌습니다. 순수한 공포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앞침에 젖은 손을 닦고 두려움에 서툰 걸음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서둘러 갔습니다. 지은아, 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보호의 팔로 그녀를 감싸고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는 숨어있기로 했었어요.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데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긴급함으로 꽉 쥔 채 지은이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지만 지은이가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로 대리석 바닥을 단단히 딛고 섰습니다. 안 돼, 엄마. 그녀가 작지만 놀랍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흘러내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는 푸른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 생신 선물이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생일이 언급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굴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적이고 초라한 것이었지. 이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 남자 앞에서 떠벌릴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 지금은 아냐.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냥 가자. 최현석은 경멸의 표정으로 그 애처로운 작은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딸이 아니라 만물의 적절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치워야 할 난장판을 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다네요, 최 대표님. 붉은 얼굴의 남자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비웃는 웃음의 물결이 근처 손님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고 지은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어머니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 같은 사람의 선물이 이런 곳에서 어떤 가치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최현석의 시선이 스타인웨이로 향했다가 다시 지은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잔인하고 거만한 냉소가 그의 입술에 어렸습니다. 피아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수억 원짜리 연주용 악기야. 하이나이가 뚱땅거릴 장난감이 아니라고. 그는 몸을 살짝 숙여 지은이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고 목소리는 조롱하는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집에 가서 인형이나 가지고 놀아라. 여긴 어른들의 세계야. 그 모욕은 단지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두려움, 분노, 무력한 좌절감, 그 모든 것이 불타는 저항의 한 점으로 응결되었습니다. 참전 용사였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포와 총에 맞섰습니다. 그녀는 고작 턱시도를 입은 남자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최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심하고 겁먹은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6개월 이후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근처의 속삭임을 잠재울 만큼 갑작스럽고 놀라운 명료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낙동강 전선에서 충무무공훈장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음악이 장난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둠에 맞서는 무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로 측정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만경창파 같은 침묵이 작은 무리 위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눈물이 아니라 역사 강의를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퇴각이 아니라 군인의 저항을 예상했습니다. 최현석은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냉소는 사라지고 불신과 그 다음에는 깊고 부글거리는 분노의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감히 이 어린 것이 자신에게 훈계질을 하다니. 수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맹렬하게 부풀어 오르는 자부심 사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에서 그런 불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의 벽에 생긴 순간적인 균열, 그 틈을 보았고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최현석에게서 돌아서서 피아노 벤치까지 남은 몇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광택이 나는 흙단은 그녀의 작은 소나귀 아래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의 닷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피아노에서 떨어져 최현석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잡으러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젊은 케이터링 직원 민호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작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빈 쟁반을 집어들면서 무게중심을 옮겨 최현석의 경로에 자신을 살짝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바리케이드는 아니었지만 그 나이든 남자가 경로를 바꾸게 만들기에, 그의 발걸음을 아주 잠깐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반란 행위였고 예상치 못한 동맹의 조용한 지지 투표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지은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매끄러운 가죽 벤치 위로 미끄러져 올라갔습니다. 조금 높았지만 발을 뻗으면 페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그녀 앞에 길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추한 회색 음영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흙과 백의 순수하고 단순한 약속처럼 자꾸 살짝 떨리는 그녀의 손이 상하 건반 위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최현석의 환한 휙휙거리는 목소리, 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왕국에 있는 거인들의 호기심, 어린 조롱의 시선을 차단하며 마지막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 음을 연주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터치로 연주된 완벽한 춤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내려앉은 울리는 침묵 속에서 그것은 성당의 종소리처럼 맑고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그 음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완벽하고 수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소리 안에서 파티의 전 세계, 부딪히는 잔들, 공허한 웃음소리, 잔인한 속삭임들, 가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첫 음의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뒤따랐다. 그것은 반쯤 배운 파티곡을 자랑하는 아이의 망설이고 서툰 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심오하고 슬프고 아픈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서 방 안의 공기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듯한 멜로디의 오프닝 발을 형성하는 불가능할 정도의 우아함과 정확성을 지닌 음표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쇼팽의 녹턴 C 단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갈망과 격렬한 애국적인 고통의 장소에서 쓰인 곡이었고 잃어버린 고향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파란 드레스를 입은 10살 소녀의 손에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단추를 채우거나 연필을 주는 것만 보았던 그녀의 작은 손가락들이 숨막힐 정도의 속도와 자신감으로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도약하고 폭포처럼 쏟아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음표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침묵까지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광대한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고 구석구석으로 쏟아져 들어가 모든 대화를 침묵시켰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실크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랜드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삼켜졌습니다. 그 소리는 가슴 아프도록 섬세하면서도 산산조각 낼 듯이 강력했습니다. 젓가락 행진곡 농담을 했던 붉은 얼굴의 남자는 이제 입을 살짝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와인잔은 손 안에서 잊혔습니다. 하녀의 딸을 비웃었던 여자는 동료의 팔을 움켜쥐었고 그녀의 그려진 듯한 미소는 사라지고 넋이 나간 듯한 놀라움의 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것들의 감정가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음악에 대해 거의 몰랐지만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 비범하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최현석은 손을 반쯤 든 차에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윤 마진과 적대적 인수를 계산하도록 훈련된 그의 날카롭고 효율적인 마음은 그가 받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소리의 근원인 작고 반항적인 아이는 그것의 품질과 완전히 상충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쓸어버려야 할 하찮은 골칫거리, 사회적 무질서의 일부로 일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세련되었으며 감정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그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를 똑같이 격분시키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걸작들을 소유한 남자였지만 걸작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수진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멜로디의 첫 물결이 그녀를 덮치자 그녀의 두려움은 물러가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경외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가 피아노를 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격려했고 그들의 동네에 있는 친절한 노부인에게 레슨을 받게 하려고 적은 돈이라도 모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들의 낡고 조율이 안 된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몇 시간씩 연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삶에 익숙한 사운드 트랙인 그 먹먹한 음표들을 그녀는 딸의 재능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학생의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가의 음악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악기에서 이끌어내는 감정의 깊이, 그 분노, 그 슬픔, 그 찰나의 초월적인 희망의 순간들은 10살짜리의 감정적 수용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인간 경험의 어떤 깊고 고대적인 우물에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이 믿을 수 없고 강력한 재능이 그녀의 조용하고 겸손한 작은 소녀 안에 숨어 있었을까? 수진은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그녀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호해야 할 아이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모습인 믿을 수 없고 빛나는 존재로서. 세상은 그들 둘 다를 작게 만들려 했고 그들의 가난과 지위로 그들을 정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딸은 그 방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모든 거인들을 잠재우는 포효였습니다. 곡은 격동적인 중간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템포가 빨라지고 음표들은 맹렬하고 열정적인 폭풍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몸이 음악에 맞춰 흔들렸고 그녀의 포니테일은 메트로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압적이고 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스타인웨이는 이제 그녀 자신의 작은 몸의 연장선이었고 그녀 안에서 경로하는 거대한 감정들의 증폭기였습니다. 그 음악은 최현석 대표에 대한 그녀의 분노, 그들의 가난에 대한 좌절,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맹렬하고 보호적인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흠잡을 데 없고 무시무시한 기술적 기교로 표현된 감정의 폭풍이었습니다. 초기 충격에서 회복한 몇몇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 누구야? 저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 저녁 내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친절한 얼굴과 눈물 어린 눈을 가진 한 노신사가 안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건 유작 녹턴이군.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도 들어봤지만 이렇지는 않았어. 이렇게 솔직하게는. 그의 이름은 박도일이었고 조용한 박애주의자이자 평생 예술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도시의 교향악단에 수백만 원을 기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보통 노련한 거장들에게나 보였던 경외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케이터링 직원 민호는 벽 근처에 서서 빈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크고 바보 같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그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작은 기회였고 즉시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습고 샘솟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 건너편에 있는 수진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에게 자꾸 격려하는 고갯짓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 어린 고마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음악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음표에 폭포가 부드러워지며 시작 부분에 잊을 수 없는 서정적인 멜로디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난 후의 일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마르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슬픔 후에도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지은이의 터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각 음표는 부드럽게 떨어지는 별똥별이었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공중에 매달렸다가 완벽하고 심오한 침묵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후 10초 동안 방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 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박수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지은이가 창조한 공유된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식으로 지어진 방 안에서의 순수하고 순수한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노년의 박애주의자인 박도일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박수는 사격의 갈라의 예의, 바른 리드미컬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크고 진심 어리며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이 몇 초 만에 도시의 가장 냉소적이고 강력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방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터뜨렸습니다. 박수는 물리적인 힘이었고 지은이를 덮치는 소리의 파도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피아노라는 피난처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듯 멍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충격받고 순수한 감탄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마지못한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가면을 쓴 최현석 대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과 너무도 강력한 사랑으로 빛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그 반짝이는 방에서 유일하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피아노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는 계속해서 그녀 주위에서 포효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노래를 연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멈출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포효하는 바다였던 박수 소리가 서서히 물러가고 경건한 속삭임의 해안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서 있는 손님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피아노 옆에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보고 보이기 위해, 그들 계급에 익숙한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가식 없는 천재성의 순간을 목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상하고 조용한 폭풍의 눈에 갇힌 지은이는 어머니를 향해 망설이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두려운 도약 후에 안전을 찾는 아이의 본능이었습니다. 음악은 방패였고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것 없이는 그녀는 다시 방 안에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있는 10살짜리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디자이너 힐과 광택, 나는 가죽 구두의 바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지은이의 갈색 머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 아가, 그녀가 자부심, 안도감, 그리고 뼛속까지 남아있는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했어. 지은이는 어머니의 익숙한 세제 냄새와 조용한 힘에 매달리며 그녀를 세게 껴안았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그녀가 어머니의 어깨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그 주문을 깬 것은 최현석이었습니다. 박수는 그의 판단에 대한 공개적인 국민투표였고 그는 패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통제된 분노로 가득 찬 험악한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에게 완전히 권위를 훼손당했습니다. 그의 세심하게 기획된 저녁은 탈취당했습니다. 그는 대리석 바닥을 날카롭고 분노의 찬 걸음으로 걸어와 모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속삭임이 즉시 잦아들었습니다. 대단한 공연이었군,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투명스럽고 차가웠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남자의 얼음 같은 냉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사적인 행사야. 오디션 무대가 아니라고. 수진 씨, 내가 끝내라고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협은 분명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는 박수갈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하인이라는 것,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동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러그를 청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익숙한 두려움이 수진을 관통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잊었습니다. 최현석은 잔인한 효율성으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최 대표님. 수진이 몸을 바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를 그의 독설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러서기 전에 차분하고 권위 있는 또 다른 목소리가 긴장을 갈랐습니다. 어디 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모든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박수를 시작했던 노신사 박도일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구식 예절과 훨씬 더 오래된 품위로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최현석만큼 위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다른 종류의 무게, 즉 조용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성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옆에 멈춰서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물 어린 눈은
진정한 할아버지 같은 친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들어본 그 곡의 연주 중 가장 감동적이었네, 얘야. 그가 부드럽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그녀가 이 새로운 관심에 위축되어 속삭였습니다. 그래, 지은아. 그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놀라운 재능을 가졌구나. 정말 놀라운 재능이야. 그는 최연석에게 시선을 돌렸고 눈 속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평가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대표, 미래의 거장이 진정한 영재가 당신 거실에서 수억 원짜리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데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그녀를 부엌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니. 실례지만 그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데 놀라울 정도로 실패한 것 같군요. 그 질책은 그들 사교 계급에 정중하고 절제된 어조로 전달되었지만 뺨을 때리는 것만큼 날카롭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최현석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박도일은 도시에서 그의 사회적, 재정적 지위에 필적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갈라가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자선단체의 이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최현석은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했듯이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 최현석이 억지로 굳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음악을 즐길 줄 압니다만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죠. 여긴 사적인 거주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박도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파티고 이 어린 아가씨는 방금 당신의 비싼 음식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당신 손님들에게 주었소. 당신이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판이야. 그는 지은이와 어머니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인, 그가 수진에게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따님이 비범하군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황하고 압도된 수진은 더듬거리기만 했습니다. 조금, 저희 건물에 김 선생님이라고 레슨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박도일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너, 지은아, 이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이니? 연주하는 것을 사랑하니? 지은이는 친절한 노신사에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장엄한 피아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이 올바른 코드를 찾을 때 느끼는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음악이 그녀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방식을. 세상 무엇보다도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박도일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턱시도 재킷 안주머니에서 얇고 우아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일입니다. 저는 한민예술아카데미 이사회 의장입니다. 따님의 오디션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액 장학금입니다. 저희에겐 예비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사들에게 배우게 될 겁니다. 방 안에서는 새로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민예술아카데미, 전액 장학금. 그 제안은 너무나 중대하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어서 마치 만질 수 있는 물건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황금 열쇠였고 다른 사람들의 바닥을 닦는 삶으로부터의 갑작스럽고 불가능한 탈출구였습니다. 수진은 손에 든 명함을 마치 불에 댈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 전에는 쏟아진 와인 한 잔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딸의 미래를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승낙한다고 하세요. 박도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현석에게 이것은 마지막 용서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파티가 이 동화 같은 발견의 배경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일은 바로 여기 그의 이탈리아산 러그 위에서 이 아이도 아닌 존재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완전하고 총체적인 찬탈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이런 걸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현석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중심을 되찾으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빛을 눈에 담고 지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할 수 없다면 그녀를 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 재능이 있군요. 인정합니다. 그가 관대한 후원의 어조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밤 기분이 관대해져서 말이죠. 박 회장님 제안에 저도 맞추겠습니다. 제 가족 재단에서 경비 전액을 지원하죠. 원하는 어느 음악학교든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노골적인 권력 과시였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편입시키려 했고 그녀를 그의 자선 수집품 중 하나로 그의 자선 활동의 왕관에 박힌 또 다른 보석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과 거짓된 소유욕의 찬 미소를. 그리고 그녀는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멸의 따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선물이 아니라 세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수진의 손을 감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최현석이 아니라 자신을 성가신 존재나 기회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준 친절한 노신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도일 할아버님께 연락드릴게요.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거절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단순한 문장 속에서 10살짜리 소녀는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제안을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권력보다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그 무시는 너무나 심오하고 완전해서 잠시 동안 최현석의 예의 바른 가면이 깨지고 순수하고 노골적인 분노의 표정이 그의 눈에 스쳤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치는 작은 소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펜트하우스의 심장에서 벌어진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녀의 딸은 그녀의 재능과 진실성 외에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이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선택에 뒤이은 침묵은 부서지기 쉽고 날카로웠습니다. 대중적 예의의 가면이었던 최현석의 얼굴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이제 그의 눈에서 자유롭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하녀의 딸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그 굴욕은 독이었고 희생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은이에게서 옮겨가 수진에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알겠군. 그가 모든 가식을 벗어던진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말했습니다. 아주 야심찬 딸을 키웠더군, 수진 씨. 그는 그녀에게 고의적으로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그녀가 자신을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신 끝이야. 해고야. 그리고 내가 전화도 몇 통 돌릴 거야. 내일 아침쯤이면 이 도시 어디에서도 화장실 청소 일자리조차 구하기 아주 어려워질걸. 그것은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일격이었고 가장 취약한 지점인 그들의 생존을 겨냥했습니다. 수진은 그가 실제로 때린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몇 분 전 그녀의 가슴에서 피어났던 희망이 얼음 같은 공포로 시들어 버렸습니다.
장학금, 밝은 미래, 그 모든 것이 내일 당장 노숙자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현석이 휘두르는 힘이었습니다. 단지 주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 엄마.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격렬한 두려움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굴복하기 전에, 그녀가 이제는 경멸하는 일자리를 구걸하기 전에 박도일이 그녀와 최현석 사이로 나섰습니다. 그는 늙은 남자였고 위협적인 부동산 거물보다 키가 작았지만 폭풍에 맞선 바위처럼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쯤 해두게, 최 대표. 박도일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음량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는 고작 10살짜리 진실성 있는 소녀에게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만큼 그렇게 연약한가? 딸이 자네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생계를 위협하다니. 염치도 없나? 이건 나와 내 직원 사이의 사적인 문제요. 최현석이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지며 맞받아쳤습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소. 나와 아주 관련이 있지. 박도일이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밤 자선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여기 모인 이 방의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여기 모였는데 자네는 사소한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삶을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괴물 같고 위선적인 짓이야. 그는 침묵하며 지켜보는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말해보시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우리는 한순간 아이의 천재성에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창피를 준 유력자가 그녀의 가족을 짓밟으려 할 때 조용히 방관합니까? 그게 우리 모습입니까? 불안한 웅성거림이 군중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박도일은 판을 뒤집었고 사적인 분쟁을 인격의 공개적인 시험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침묵으로든 지지로든 모두 공범이 되었습니다. 넓고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파여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아요. 최 대표님, 이건 보기 좋지 않아요. 그 부인을 그냥 두세요. 뒤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재능에 대한 조용한 감탄은 이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목소리 높은 지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의 아첨꾼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에,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인 불의에 그들은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한 불량배가 용감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연석은 방 안의 손님들을 둘러보았고 그가 그들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리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배력을 다시 주장하려는 시도는 그의 잔인함을 드러냈을 뿐이었고 그를 옹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립되었고 그의 분노는 시큼하고 무력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수진과 지은에게 순수한 증오가 담긴 마지막 시선을 보냈습니다. 더 길고 더 조용하며 더 끈질긴 복수를 약속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없이 그는 발길을 돌려 메인 볼룸 밖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뻣뻣한 등은 그의 분노를 증명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성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방 안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수진과 지은에게 다가가 격려와 감탄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파이어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자신을 김미경이라고 소개하며 수진의 손에 접힌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따님은 보물이에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하게 두지 마세요. 젊은 케이터링 직원 민호가 작은 쟁반에 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1잔, 지은이에게 1잔을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본 것 중에 제일 멋졌어요. 그가 지은이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대립의 여파로 떨고 있던 수진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운명의 반전,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위협적이고 얼굴 없는 엘리트의 일부였던 이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박도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그렁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눈이 눈꼬리에서 주름졌습니다. 품위는 선택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부인. 인간이 되기 위한 입장료 같은 거죠. 최 대표는 그걸 잊었지만 그는 물을 홀짝이고 있는 지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큰 푸른 눈은 그날 저녁의 거대한 사건들로 여전히 커져 있었습니다. 자, 그가 대립적인 어조에서 쾌활하고 실용적인 어조로 바꾸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어린 아가씨가 장학금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믿네. 어머니를 위한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손을 쳤습니다. 민호군, 그가 케이터링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청년이 되어 부엌에서 제일 좋은 케이크를 좀 찾아다 주게. 우리가 축하해야 할 생일이 있거든. 30분 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답답하고 격식 있던 갈라는 진정한 즉석 축하 행사로 녹아들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의식으로 남은 손님들은 그랜드 피아노 주위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한 조각이 아니라 원래 최현석의 개인 디저트로 예정되었던 화려한 다층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극적인 솜씨로 찾아낸 촛불 하나를 중앙에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진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처음의 당혹감은 그 순간에 믿을 수 없는 기쁨에 금세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걱정으로 새겨져 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촛불빛 속에서 부드럽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지은이를 팔로 감싼 채 그녀의 새롭고 뜻밖의 친구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하고 진심 어린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민호가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박도일은 수진, 지은과 함께 안락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수진의 망설이는 질문에 인내심과 명확성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일정과 강사, 기숙사와 연주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 꿈처럼 보이는 미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의 주름이 그녀의 이마에 잡혔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살 여유가 안 됩니다. 장학금, 그건 정말 훌륭하지만 이 도시의 물가는 박도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작은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생활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은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하고 꿈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지은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박도일 씨의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너무 넓고 조용해서 마치 도시를 가로지르는 개인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좌석은 부드러운 크림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들이 앉자 불가능한 사치의 소리인 한숨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색, 빨간색, 흰색의 흐릿한 강이었습니다. 매일 살고 있는 똑같은 도시였지만 이 새로운 유리한 지점에서 보니 마법과 약속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으로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였고 그날 저녁의 사건들을 어지러운 고리처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최현석의 비웃는 얼굴, 파멸의 끔찍한 위협, 딸의 불가능하고 아름다운 음악소리, 우레 같은 박수, 박도일의 눈에 담긴 조용하고 확고한 친절.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본 영화의 한 장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린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놓인 우아한 상자,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초콜릿 케이크 조각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실제였다는 유일한 유형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침내 길고 감정적인 밤의 피로에 굴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활짝 깨어 있었고 생각들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아래 피아노 건반의 무게, 자신이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몰랐던 언어처럼 음악이 그녀에게서 쏟아져 나온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작거나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인들을 귀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도 피아노가 아니라 그의 용기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무언가에 맞서 굳건히 섰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넓고 밝게 빛나는 거리를 벗어나 더 조용하고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파트 건물, 고급 세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평범한 5층짜리 벽돌 건물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그들의 집, 그곳은 항상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단순한 건물과 그들이 방금 떠나온 유리탑 사이의 대조는 엄청났습니다. 친절하고 신중한 미소를 지닌 운전기사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러 돌아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사모님 아가씨. 그가 정중한 중얼거림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들었고 그녀와 지은이는 익숙한 금이 간 보도 블록 위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긴 검은 차가 연석을 떠나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동네의 조용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마법의 마차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로 가는 3개의 층계를 올랐고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한 건물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작은 반지하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집 냄새, 레몬 세정제 냄새, 수진이 저녁으로 끓인 수프 냄새,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지은이의 피아노 건반에서 나는 희미한 분필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약간 해진 팔걸이가 있는 낡은 소파, 2개의 짝짝이 의자가 있는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조부모님과 아기 지은이를 안고 있는 젊은 수진의 액자 사진들. 그곳은 최현석의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샹들리에도 대리석 바닥도 값비싼 예술 작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부, 조용하고 깊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부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는 의자 중 하나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아드레날린이 마침내 빠져나가면서 뼈가 없고 약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작은 발은 바닥에서 몇 인치 떨어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엄청난 일이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민 아카데미,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그 단어들이 그녀의 작은 부엌에서 낯설고 신성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검은색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박도일 씨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껍고 흰색이었으며 글자는 선명한 양각 검은색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증서처럼. 박도일, 한민예술아카데미 이사회 의장, 박도일 예술재단 이사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와 파크 애비뉴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가락 끝으로 그의 이름의 글자들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우아한 필기체로 쓰인 작은 송을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추신, 당신 할머니께 제 따뜻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녀의 아버님은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장진호의 추운 밤에 제 소대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인간님을 느끼게 해 주셨죠. 저는 그 이후로 계속 그분께 빚을 졌습니다. 수진은 쪽지를 한 번, 그리고 2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단어들에서 지은이의 얼굴로 황급히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각들을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그녀의 아버지, 참전용사 증조할아버지, 장진호. 그는 제 소대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죠. 세상에. 수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습니다. 다른 손에서는 카드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이거 들어봐. 그녀는 경외감과 불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 쪽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더 커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알고 지낸 이야기, 피아노 치는 전쟁 영웅이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전설이 갑자기 그들의 현재와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은 빚이었습니다. 박도일 씨는 무작위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친절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군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가 연주해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땅의 전쟁 한가운데서 그의 음악이 감동시켰던 삶 중 하나였습니다. 그 반전은 너무나 심오하고 완벽해서 마치 우주 자체가 그것을 쓰기 위해 공모한 것 같았습니다. 용감한 남자의 친절이 남긴 유산은 씨앗이었고 전장에 얼어붙은 진흙 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세대 동안 잠자고 있다가 바로 오늘 밤 그의 증손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감해지기를, 마침내 꽃을 피우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수진의 눈에 고인 눈물은 두려움이나 심지어 감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눈물이었고 그들의 삶이 그녀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용기는 그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상속 재산처럼 전해졌고 오늘 밤 그들을 구했습니다. 최현석은 세상이 돈과 권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치가 대차대조표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틀렸습니다.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친절과 용기의 실타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연주된 노래의 메아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지은이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증조할아버지의 선물은 단지 음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어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냉장고로 가서 불이 붙지 않은 촛불 하나가 꽂힌 작고 삐뚤어진 생일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으로 가져와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화려한 다층 케이크 옆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막대한 부의 상징, 다른 하나는 겸손한 사랑의 상징인 두 케이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둘 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수지는 작은 케이크를 보고 지은이를 보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눈물 어린 웃음이었지만 곧 순수하고 노골적인 기쁨과 해방의 소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까지 웃었고 그날 저녁의 두려움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그녀는 부엌 스토브에서 성냥을 가져와 촛불 하나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샹들리에 반짝이는 빛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지은이가 그들의 조용한 부엌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의 작은 새야. 수진이 속삭이며 테이블을 넘어 손을 뻗어 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케이크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잠자는 도시의 심장부, 그들의 작고 안전한 부엌에 앉아 그들만의 작고 완벽한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창문 밖으로 멀리 떨어진 고층 빌딩의 불빛이 흩어진 다이아몬드 밭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때 멀리서만 바라보던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왕이 되기 위해 그 성들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악과 그들이 함께 만든 노래에 부서지지 않는 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중 하나를 공유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표류할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계셨을 수도, 늦은 밤 운전을 하고 계셨을 수도, 혹은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 댓글란에 피드백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